8월 14일 한겨레 뷰리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한겨레 정치부 하호영 기자입니다. 금요일에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박지영 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김만권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주 귀하게 모시려고 합니다. 정호김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해야 할 주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가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아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어떻게 보셨는지, 이번 전당대회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으신지 말씀 여쭙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좀 말씀 주실까요? 예. 저는 퇴행적 정체성 전당대회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키워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그렇게 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럼 이유를 간단하게 한번 듣고 넘어갈까요? 예. 실제로 그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공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 이슈는 하나도 없고 20년 전에 30년 전에 후보들이 뭘 했는지 그걸 가지고 싸움을 하는 전당대회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그렇게 예측을 했고요. 예. 예측을 했는데 이렇게 흘러간 데는 전준희와 당의 이 전당대회를 진행하는 그 주최 측이 애초에 문제가 있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실력이 드러난 거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대표만 뽑지 말고 예. 총 노선을 정하자고 하든가, 예. 아니면 부제를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전당대회 이런 거 붙여서 좀 미래지향적인 주제를 한정해서 제시했더라면은 예. 그나마 이제 후보들이 그 기준을 지켰을 건데 그런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으니까 후보들은 서로 싸우기 좋은 거, 예. 그 과거 정체성 논란, 노무현 대통령과의 인간적 관계 이런 걸 가지고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싸우고 말았다. 그렇게 봅니다. 예. 어떻게 보셨나요, 김한 교수님? 아니, 갑자기 이제 예. 우리 박진영 평론가님 이야기 들으니까 이제 키워드가 노무현이다라고 이야기 들으니까 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사실 이제 저희들이 포퓰리스트들 이야기할 때 포퓰리스트들의 포퓰리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이념이나 이런 게 없고 사람들을 동원하는 핵심적인 지도자가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 보듯이 이제 그런 지도자들이 되게 중요한데, 포퓰리즘 이론은 뭐가 아니냐, 산자가 동원력이 없다고 해도 상관없다. 죽은 자의 이름만 있어도 된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산자들이 자기 스스로의 동원력이 없으니까 이제 죽은 자들의 이름을 이제 자꾸 이제 불러오는 거죠. 이제 그게 제가 이제 돌아가신 분들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의미 없다라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결국은 그 동원력의 핵심을 보면 지금 산자들 자체에는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분의 이름을 이제 끌어들여가지고 이제 제 동원력을 삼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이번 전대는 공식적으로는 과거와 미래 사이인 것 같다. 이고요. 그걸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이게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의 책 제목입니다. 과거와 미래 사이. 그러면 과거와 미래 사이라는 말 자체가 현재라는 규정이 아니라 그냥 과거와 미래 사이라는 말씀이네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는 이 책 제목을 지을 때 과거와 미래 사이에 사유하는 내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는 행동하는 우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근본적으로 저는 이제 지금의 이제 행동하는 우리가 과거에 남아서 투쟁하는 정당으로 민주당이 남을 것인가, 과거식에, 아니면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정당으로 나갈 것인가, 어떤 그 사이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그 사이에 서 있는 느낌이 들고, 저는 그래서 이번에 좀 이제 계속 나중에 우리가 좀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이번 그 토론회 이런 걸 지켜보면서 우리 이끌어가겠다고 하는 후보들 중에 누가 가장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가, 이걸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건 뭐냐라고 하면 사실상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제가 이제 그게 실력이 아까 계속 지금 중첩되고 있는 단어가 실력입니다. 그게 또 실력이고요. 실력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박진영 평론가님께서 박장대소 하신 적이 있는데, 미래는 공부하지 않으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건 전 뭔가 공부를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는 정치인만큼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집단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께서 누가 가장 미래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가, 공부한 사람이 누구인지 찾는 것을 한번 해보시면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공식 차원에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로가 훨씬 더 나은 것 같다. 원로가
예, 좋습니다. 듣는 예. 언론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예, 의원님 어떻게 보셨나요? 아니 저는 두 분 예. 말씀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단순하게 끝나지 않은 명청대전이었다. 과거도 말했고 미래를 얘기했지만 결국은 현재만 있더라. 예. 그렇게 보여지고 공부 안 하는 거는 뭐 정치의 어떻게 보면 향상성이라고나 할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명청대전은 아마 전당대회가 끝나더라도 안 끝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핵심은 안 끝날 것 같다네요. 네. 현재 진행형이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 제가 드린 질문지에는 없는 질문이긴 한데 명청대전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은 또 달리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게 쉽게 승복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렇게 그런 의견으로 받아들여지나요? 아니요, 결과가 승복하고 어떻게 관계없어요. 승복하고 관계없이. 관계없이. 예. 예. 반명 세력의 예. 구체화. 정권 초반인데요. 네. 예, 그거하고 무관하게. 예. 정권 초반부터 명청대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이 계속 여진이 계속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현실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좀 2강 구도고 그 뒤를 지금 송영길 후보가 쫓고 있는 상황인데 결과만 말씀드리면 당원 투표가 70%, 민주당 지지 무당층을 기준으로 한 여론조사가 30%로 결과가 8월 17일에 나옵니다. 현재까지 판세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판세는 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제가 예측하는 게 뭐 제가 그 직감적으로 예측하는 거에 맞을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런데 뭐 제가 찾아보니까 지난 2주에 50여 개의 여론조사를 다 종합해서 예. 이야기하신 기자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걸 이제 보니까 그 50여 개의 여론조사를 다 종합해 보면 여론조사상으로는 김민석 후보가 우세한 거로 점쳐지고 있다. 예. 50여 개를 다 종합한 결과로는. 그래서 이제 뭐 얼마나 어떻게 이길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저도 없지만 대체로 호남에서 상당한 우위를 좀 발판으로 해서 저는 수도권 박빙 정도로 본다고 한다면 일단은 김민석 후보의 우세를 좀 점쳐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뭐 제 개인적인 의견. 말씀하신 건 한국일보 이슈 전파사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출처를 저는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재민 평론가님은 사실은 이 구도를 예전부터 그냥 굳어져 왔다라고도 말씀하셨잖아요. 계속 그렇게 보시는 거죠? 손잡아 보니까 악수하는 힘이 다르더라.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 그냥 저 손이 힘 하나도 없는데. 여론조사의 수치의 흐름을 보는 게 그리고 언론에 분석하는 빈도수, 네. 누가 우위를 보느냐 이게 제일 정확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하나 아쉬운 점은 보통 이제 호남에서 투표를 하면은 이 호남의 영향이 수도권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번에는 이 투표 일자가 겹쳐가지고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이 누가 설계한 거야 진짜. 이렇게 하면 순회 경선을 왜 해? 순회 경선은 의미가 없어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예. 순회 경선 앞에 결과들이 뒤에 결과를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해야 여론을 이렇게 모아가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고 게다가 투표를 하고 연설을 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계속 그리고 70%의 투표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면 이게 사실 그러니까 사실 후보의 예. 실력도 아까 얘기하셨지만 저는 전준희의 실력에 대해서 진짜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상상 초월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당의 실력이 그냥 드러난 여권의 실력이 드러난 그렇게 봐야겠네요. 이 전당대회 결과는 이제까지 민주당 계열의 정당에서 볼 수 없었던 상상 초월하는 대립을 만들어낼 거예요. 과거 저는 친이 친박 싸움 수준의 당내에서의 극단적인 개파 구도가 자리 잡을 거라고 봐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정청래 후보는 이번에 안 되더라도 엄청나게 개파로서는 성공한 겁니다. 그 자기 세력을 확인하는 계기죠. 딱 명확하게 이만큼 있다라는 거니까. 대통령에 대항해서도 이 정도 세력을 모았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여당에서. 그만큼 그러니까 선거 전략적인 차원에서는 성공을 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게 보시는 거죠? 뭐 전략의 성공 그러나 여권 전체로 봤을 때는 크나큰 이제 걸림돌을 만들어낸 거죠. 아니 저는 오히려 명유 이재명이라 그러죠. 그 전략이 상당히 기발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도 하나의 전략으로 들어간다고 봐요.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송영길 카드라는 것이 굉장히 누가 그 생각을 처음 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였어요.
그랬는데 지금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지금 뭐 판세라든지 추이를 보면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정청래 후보가 굉장히 지금 그 뭐랄까 선전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거는 역으로 보면은 김민석 후보가 잘 받아먹지 못한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제는 뭐 어디 인터뷰를 예정했다가 갑자기 호남으로 뛰어갔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 봐서는 사실은 그 전남 광주라든지 이 전북에서 이렇게 벌려놔야 되는데 예. 잘 벌리지 못했나라는 인식을 주기에 충분하거든요. 예. 그리고 수도권의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아 요거 만만치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청래 후보가 선전 이상의 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여론조사가 나온 부분이 있어요. 예. 근데 사실은 그거는 또 최근에 대통령 지지도와 무관치 않아요. 처음에 시작할 땐 대통령 지지도 상당히 높았는데 그렇죠. 지금 푹푹 떨어지고 있고 부동산이라든지 또는 뭐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라든지 ISA라든지 또는 주식 누르기 방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지금 굉장히 복잡계처럼 예, 펼쳐지면서 지지도 거기다가 또 왜 버스는 얘기는 왜 나와죠? 버스 하우스라든지 뭐 이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예. 이것이 대통령 지지도를 떨어뜨리면서 대통령과 한 몸처럼 보여지는 김민석 후보의 지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예. 근데 또 대안으로 그러면 정청래 후보가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예.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외부인으로 볼 때 굉장히 복잡해요. 예. 예, 그렇다고요. 복잡한 양상이 전북에서 펼쳐지고 있다라고 사실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거고 인터뷰가 취소된 건 아니고 미뤄진 건데요. 그게 네. 지금 참여하고 계신 이 뷰리핑 코너에서 원래 인터뷰를 하기로 했다가 어디 오후로 가셨다고. 미루고 네. 전북 일정을 하신 네. 그 상황을 네.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어제 그 한판 승부에서도 제 이름이 등장을 하던데요.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변수가 지금 방금 정 의원이 말씀하신 변수가 실제로 수치로도 드러납니다. 박진영 평론가님이 늘 이야기하시는 수치가 어떻게 드러나냐면 호남의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율이 전남 광주가 37.63%, 전북이 35.22%인데요. 지금까지 권리당원 투표 진행된 걸 보면 14곳 중에 7번째, 9번째. 그러니까 민도는 가장 높고 가장 적극적인 투표층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지역에서 중간 또는 중간에 미치지 못하는 투표율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나 김민석 후보 쪽에서는 투표를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좀 비상이 걸려 있는 그런 분위기도 전해지고요. 이건 좀 어떤 원인으로 보시는지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원래 당내 선거에서는 호남의 투표율이 낮았습니다. 그랬나요? 네. 예. 왜냐하면 우리 내부의 싸움에 예. 그렇게 열정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없다. 이런 예. 생각도 있었고요. 예. 또 보면 참 죄송한 이야기인데 페이퍼 당원도 많고 오늘 뭐 엄청난 얘기 많이 하시네요. 네. 그리고 예.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예. 실제로 뭐 우리 근거 없이 아무나 되고 핵심 지지층 이야기하는데 호남은 확실히 핵심 지지층이에요. 민주당에. 예. 우리가 한국의 3대 정치 변수를 지역 이념 세대라고 했을 때 지역은 분명하잖아. 그죠? 근데 그래서 이제 핵심 지지층들이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이다.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그 당내 이 정치적 상황에 대한 호남 우리 핵심 지지자들의 냉소가 깔려 있다. 저는 그렇게 냉소가 봅니다. 깔려 있다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냉소라니. 저도 그 말씀을 호남 우리 민주당 핵심 지지자들의 특징이 예. 경제적으로 뭘 준다고 해서 투표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민주당의 정치적 미래.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이분들이 제가 최근에 그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는 게 지역주의의 어떻게 보면 피해자잖아요. 그죠? 예. 피해자 지역주의인데 호남이 고립되는 것, 호남만의 이득을 받아서 다른 쪽으로부터 질시받고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면 오히려, 이재명한테 별로 유리한 얘기가 아닌 것처럼 들려요. 들릴 때는. 아니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3대 프로젝트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예. 당내 정치의 문제는 차기 대권의 구도, 그다음에 차기 대권에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호남의 정치 세력이 타 지역과 연대해 가지고 전국적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해서 본다는 거죠. 그 봉황의 마음을 참새가 헤아리지 못하는. 아니 뭐 예.
저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경제적 이득을 주는 거가 나빠서 우리가 그걸 고려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한켠에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이 지속 가능성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결국은 그걸 끌어가는 곳은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될 테니까 대통령은 바뀌고 그러면 결국은 민주당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한다라는 말로 저는 이제 박시영 평론가님의 말이 해석이 좀 되거든요. 그렇게 충분히 저는 호남 지역은 그렇게 양쪽을 다 고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역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지역은 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좀 더 과거에 지역주의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은 저는 듭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또 들여다보면 지난 전당대회 때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권리당원 수가 36만 명대였는데 맞습니다. 이번에는 51만 명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15만 명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박지영 평론가님 말씀이 페이퍼 당원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실제로 투표한 사람의 숫자를 들여다보면 지난 전당대회 때 투표한 사람들 숫자는 이미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이미 투표를 했다고 하니까 이미 그런 적극층들은 다 투표를 했다라고 봐도 사실은 좀 무방하다라는 좀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합류하신 분들이 이제 그러면 어떤 성향을 가지신 분들인가 이게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새롭게 합류한 분들이 우리가 전통적인 민주당의 적극적 지지층으로 볼 거냐 아니면 어떤 12.3 개헌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새롭게 합류하면서 새롭게 탄생한 정부에 좀 더 친화적이고 좀 더 거기에 힘을 좀 실어주려고 하는 층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좀 투표의 결과도 상당히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약간 후자측으로 보여요.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구도나 지지율과 관련된 흐름을 말씀 주셨는데 조금 더 시간을 좀 넓혀보자면 지금 전당대회 시작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국면들은 좀 있었습니다. 중간에 신천지라는 이슈가 등장하면서 한번 출렁인 적도 있었고요. 그것보다 더 지나가자면 형소법 검찰 보안 수사권이 통과되면서도 한번 출렁인 적도 있었습니다. 이때마다 여러 가지 결정적인 장면들이 등장을 했는데 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결정적 장면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물론 언론에 많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커뮤니티 사이에서는 무슨 볼콕이라든가요, 박쥐라든가 이런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이거를 의미부여를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장면을 좀 주목해서 보시는지 최근에는 박시영 TV라든가 최민희 의원 논란도 있고 자유롭게 한번 결정적 장면 얘기를 하고 넘어갈까요? 정청래 후보에 대해서 우리 송영길 후보가 타 방송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좀 붕어. 네. 뭐였죠? 갑자기 그런 부분들이 저는 눈에 띄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네거티브 그만큼 이제 관련된 서로 간에 감정이 상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거에 주목하신 이유는 예를 들면 네거티브는 사실은 시작부터 예고돼 있었고 실제로 에스컬레이팅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결과론적으로 누가 이기든 상처뿐인 영광이다. 네. 제가 자꾸 너무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봉합되는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봉합이 잘 안 될 거라고 저는 이제 좀 추정을 하는 거예요. 좀 멀리 간 언론에서는 심리적 분당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그 정도는 아닌데,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닌데 과거에 민주당에서는 이 정도의 집권 초기에 대통령에 대한 반대 세력이 자리 잡은 적이 없어요. 돌아보면 그렇네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 이거는 거의 이명박 정부 초기에 친박 친이 정도 갈라지는 그 정도 급으로 갈라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때 사실은 회복. 생생해요. 그래요? 회복 못했죠. 네. 그랬나요? 회복이 안 돼가지고선 2008년 총선 때도 그랬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결국은 이제 이명박 정부가 국정 운행할 때 세종시 문제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이제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이제 마지막에 홍준표 대표 체제 하에서 홍준표 대표 체제가 무너지잖아요. 그 무너지는 과정의 키 역할은 당시 유승민 최고가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최고위가 와해되면서 홍준표 체제가 무너지는 과정에 결국은 친이가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면 이 과정에서 총선이라든지 향후 대선을 생각한다면
최고의 정적인 박근혜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결정적으로 그것에 이제 그 어떤 그 뭐랄까 브레인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고 정두원 의원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드라마틱한 그러면서 박근혜 비대위 체제가 생기고 그 비대위에서 비대위원으로 역할을 했던 분 중에 김종인, 이준석 이런 걸출한 인물들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총선도 우리가 형식적으로지만 이겼고 대선도 이기는 하나의 계기를 만드는데 그러려면은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된 상황이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정두원의 역할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실은 정두원 의원은 친이계였지만 계속해서 친이계 주류와 부딪히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역할을 했던 세력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지금의 그 민주당의 분열에 어떤 그 노하우로 전수될지는 제가 잘 말하자면 모르겠어요. 소장파, 개혁파가 있어야 건강하게 돼요. 존재해야 그렇죠, 한다는 그렇죠. 얘기죠. 우리 없어요. 네. 아니, 오늘 왜 이러세요? 더 결정적으로 예. 이 이야기 네가 아닙니까? 예. 친이 친박 갈등이 있었는데 예. 결국은 생존을 위해서 예. 힘으로 친박이 친이 예. 것을 갖고 온 거잖아. 근데 친이 것을 가져왔는데 그 역할을 한 사람은 친이계의 예. 소위 이제 소장파들이었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뭐 이런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정청래 후보나 예. 외부에 있는 유시민 작가나 이런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만큼의 리더십이 있느냐? 그러니까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예. 미래의 권력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느냐? 거기까지는 안 아니지. 되거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이 아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혼란만 계속된다. 아니, 근데 그나마 이제 제가 이번에 예. 전당대회 때 주목하는 게 예. 송영길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 자연스럽게 한번 그 결정적 장면들 뭐 한마디씩 지금 듣고 있는데. 아니 뭐 예. 저는 결정적 장면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예. 듣고 나니까 예. 결국은 그 소위 청와대에 만찬의 초청을 받아서 누구를 데려갈 거냐라고 했을 때 예. 결국은 김민석 후보가 나는 정청래 후보를 데리고 가겠다라고 한 게 의미 있는 발언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은 이제 이 갈등 같은 경우 뭐 봉합 저는 갈등이 정당 갈등이 한번 시작되면 그것이 봉합된다? 저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정치에서 갈등이 한번 시작되면 그것들은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잠시 뭔가 덮어놨을 뿐이지. 그건 언젠간 갈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갈라지는 거는 저는 수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근데 이게 우리가 쪼개질 때 이게 쫙 쪼개지느냐, 그것들을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게 시간을 두고 쪼개지느냐, 이제 이게 사실은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결국은 시간을 두면서 쪼개지게 만들어줄 수 있는 리더십이 분명히 그 안에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리더십을 보조할 수 있는 세력들이 이제 있어야 되거든요. 리더만으로는 또 못하는 일이니까 보조할 수 있는 세력이 분명히 그 안에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그 역할을 누가 할 것인가? 아까 이제 보면 박진영 이제 평론가님 말씀은 지금 민주당 내부는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번에 이제 그 끝나갈 때 뭐 사람들은 이게 그냥 일이 전략이다. 예. 여유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은 하긴 했지만 어떠한 방식으로건 승자가 예.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패자들을 끌어안는 모습을 표면적으로라도 보여주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이렇게 쪼개지는 속도를 좀 늦추고 그 어느 정도는 덮어놓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장면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상당히 중요한 장면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해석이 되는데요. 진짜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예. 끝나고 난 다음에 같이 만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 차례 만나는 게 아니라 자주 그렇게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쪼개지는 속도가 저는 이제 표면적으로 느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바로 그 연장선 속에서 네. 아까 제가 이제 비대위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근데 그 과정에 이명박 대통령의 오케이 사인이 없었으면은 가능하지 않았겠죠. 그게 이제 중요한 그치. 포인트인데 지금은 집권 1년이 지나가고 2년 차에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거에 그 연장선 속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재명 대통령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는 일단 지지도가 올라가야 돼요. 지지도가 올라가야 되고 지지도요? 두 어려운 번째로는 문제네요. 이제 예.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네. 만약에 이제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후보를 향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스처가 있어요. 이제 그걸 하느냐의 여부를 우리는 지켜보는 것이고 예. 만약에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가 됐다. 예.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에겐 큰 도전일 거예요. 일부에서는 저거 레임덕이 왔다라고 단정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거든요. 예. 근데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자체가 변수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볼 때 민주당은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 체제가 아닌 상황에서 늘 비주류가 있어 왔고 예. 비주류가 나름대로 또 역할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과연 이제 이재명 대통령 체제 하에서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유연하게 그것을 이제 포용하고 받아들이느냐 그게 변수 아닐까요? 예. 이 말씀에 첨언을 조금 해주신다면 이제 어떠실까요? 예. 문제는 예. 정청래 대표가 후보가 개파 수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또 변수군요. 네. 오늘 변수가 너무 많아서 개파 어렵네요. 수장 누구예요? 개파 수장이 유시민 김어준이죠. 유시민 김어준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야기하는 핵심들이 예. 생각보다 이념화되어 있어요. 예. 자기들끼리 그 하나의 정체성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제 또래들이나 위에 이제 선배들 만나서 왜 정청래 찍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싫었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 예. 원래 싫어서 심플한- 찍는 거지 좋아서 찍는 게 아니에요. 이런 선거들은. 그러니까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네요. 맞아요. 싫어서. 아니 정청래 후보 본인도 이야기하잖아요. 본인 다음 대권 주자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하잖아요. 예. 수장이 아니라는 뜻이야 이거. 수장은 당 밖에 있어요. 예. 근데 이념화되어 있어. 뭐 특정 게시판이나 이런 것 통해서든 어쨌든 예. 이거 엄청난 정권 초기에 반명 세력이 등장한 거예요. 세력으로서. 지금까지는 없었던 형태죠. 없었던 그리고 없었던 형태죠. 형태여서 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